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이두화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 대타로 나왔는데요. 최민희 의원님 뵈서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너무 화기애애하면 안 되는데. 좋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진행자분도 너무 반갑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이준석 전 최고 2시에 네, 국민의힘 당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에서 좀 만나봤습니다. 어떠세요? 어쨌든 신선하고 그리고 이게 정당 간에 무슨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두화 변호사께서 이제 당에 계시면서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당의 좀 변화의 조짐들을 많이 느끼세요? 예, 제가 이제 18대 때 저는 비례대표를 했었는데 네. 저희는 그때 진짜 초선이니까 공무원처럼 살았거든요. 공무원처럼 살았다. 비례대표는 그렇잖아요. 여당 비례대표는. 근데 지금 초선들이 이제 70년대생, 심지어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85년생인가요? 80년대생이죠. 그렇게 당 대표를 하겠다고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저희로서는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네. 이런 변화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이 이제 역동적으로 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하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준석 전 최고에 대해서 호불호가 다 있어요. 지지층에도. 네. 근데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습니다. 사실 한 10년 가까이 10년까지는 안 되지만 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그 전에 방송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도 인지도가 우선 높고 열심히 했구나 이런 걸 좀 평가해 주는 게 이 지금 지지율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굴의 희망 최민희 의원님도 열심히 방송 활동을 계속 하시며 보람 있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여의도 상황을 잠시 뒤에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2일 토요일 새벽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그동안은 한미 정상회담 한다 그러면 이제 대북 정책 관련한 것들이 가장 주요 이슈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백신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반도체, 배터리 등 경제 쪽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성과가 날 수 있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십니다. 먼저 준비된 인서트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열립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백신 협력, 대북 정책 공조, 반도체 등 신기술 협력,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 등입니다. And we need to help fight the disease around the world to keep us safe here at home and to do the right thing of helping other people. 대북 정책 공조도 중요한 의제입니다.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 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전염병과 싸우는 걸 전 세계가 전염병과 싸우는 걸 세계가 도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 단기적으로 성과를 꼭 내야 하는 게 있고 네. 좀 장기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백신 관련한 협력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네. 이게 관심사인데 우선은 백신 스와프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신 허브 쪽이 더 유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스와프 허브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스와프는 일단 백신을 우리가 급한 상황이 되면 먼저 가져와요. 네. 그리고 나중에 갚는 거죠. 이게 네. 스와프인데 백신 허브는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모더나 백신이라든지 노바백신 같은 노바백스 같은 곳의 백신을 우리나라가
공장을 세워서 혹은 현재 그 기술이 있는 곳 기업들이 생산하는 겁니다. 위탁 생산. 그러니까 이번에 그 후자 쪽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최태원 회장하고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그리고 존님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랑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가 같이 갔기 때문에 어제 다 같이 갔어요? 네,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백신의 위탁 생산에 합의하는 것,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뤄내야 될 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단 쿼드와 관련하여서도 조금 장단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 협의, 컨센서스가 될 것이냐 이건데, 우선 싱가포르로부터 출발하냐 아니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냐.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냐. 아니다. 우리 싱가포르에서 분명히 미국과는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4대 원칙 다 합의했으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네, 그게 된다면 그건 이제 미래를 위한 성과가 되는데 그때 싱가포르에서 협의한 4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북미 관계 정상화. 그래서 6.25 전사자 유해 송환이 일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한다. 뭐 이런 것.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협력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 과제들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혜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이나 아니면 이런 경제 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캠벨 조정관이 이제 서면 인터뷰를 공개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미국의 대북 정책 아니면 한국의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에 대해서 4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라든가 뭐 백악관에서 조각조각 얘기가 나온 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책임자 캠벨 조정관 같이 핵심 관계자가 얘기를 한 거는 확인해 준 거는 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19 대응이랑 첨단 기술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의제다라고 입장을 어느 정도 밝혔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서로 조율이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캠벨 조정관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 최민희 전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화이자 위탁 계약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뭐 이렇게 그런 일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했는데 바로 반박했어요. 근데 모더나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좀 가만히 있는. 그래서 모더나랑 위탁 계약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 부분이 기술 이전까지 되는지 아니면 갖고 와서 뭐 포장을 하고 이 정도인지는 몰라도 일단 국내에서 이제 포장이 돼서 완제품이 나오면 저희한테는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참 이렇게 감회가 새로운 게 우리나라 국격도 그렇지만 민간 기업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40조 민간 투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도체,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경제 협력에 있어서 이런 우리가 안보와 우리가 원하는 외교 의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 같고 반도체나 배터리 이런 부분 같고 공급망 강화 위한 뭐 이렇게 협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렛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뭔가 이제 미국하고 외교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생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 국가가 도와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민간 기업들도 이제 정말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그 대북 정책 관련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일자리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은 워낙에 지금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워낙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일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양질의 일자리 같은 것들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지금 절실한 상황이고, 우리는 또 이제 백신이 지금 아직 수급이 뭐 완벽하게 지금 우리가 다 갖춰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럼 일정 정도의 서로 간의 시너지가 좀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양국이
미국이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은 지금 시기적으로 예,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죠. 예.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 백신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좀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아직 국내 백신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요 시점, 요 시점에서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미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나옵니다. 네. 서비스직 일자리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서비스 업적 일자리라는 건 제한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미국의 목표예요. 네네. 그건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은 늘 중국과의 경쟁과 갈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굉장히 크죠. 그건 네. 그 학교 다닐 때도 1등하는 친구와 2등하는 친구의 갈등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쏙 들어오네요. 예. 지키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미국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액수의 재정을 풀면서 그중에 한 분야가 일자리 만들겠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5대 분야, 반도체, 배터리 등등 5대 분야에서 중국을 이기겠다. 네. 이게 국가에서 재정 확대 정책을 취하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목적까지 더해져서 반도체 배터리 부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이게 딴 게 아니라 현지에 공장 짓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절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실한 조건이 뭔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 정상이 만나면 좀 큰 틀의 의제를 얘기하고 이래왔던 거에 반해서 실무 협상처럼 네. 진행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백신 부분의 성과, 백신 허브라든지 스와프는 약간 인도 등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백신을 전 국민의 2.5배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와프보다는 백신 허브 쪽으로 그리고 위탁 생산 쪽으로 거기서 우리 기대하자면 기술 이전과 원자재 공급까지 받는 백신 협약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저희 인서트 들어갈 때 이제 백신에 대해서는 뭐 좀 글로벌하고 그다음에 또 국제 그 어떤 세계 동포의 이런 차원에서 뭐 해결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게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재권 그리고 원료를 다 미국에서 갖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걸 풀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미국에서도 부스터샷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국민들을 위해서 부스터샷은 세 번 맞는 것까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각국의 정상들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제 서한을 썼어요.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류애를 갖고 좀 판단을 해달라.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지재권은 이제 이 부분은 포기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백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우리도 많이 지금 확보를 해뒀지만 하반기엔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도 기대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랑 전기차, 배터리 등 이 전략 품목에 대해서 동맹 간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과 기술 경쟁에서는 앞서가겠다. 이 의지가 바이든 행정부가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국민들한테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내에 문제가 심각해진 거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그리고 지금 중국과의 경쟁은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지금 네네. 우리는 사실은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 문제, 대북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제가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하고의 문제하고 이제 백신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최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바이든 대통령도 장기적으로 좀 보자고 하는 부분이 좀 나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근데 이 부분은 네. 이게 미국이 이제 정부하고 의회가 있으면 의회와 정부가 때로 입장이 다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에는 네. 야당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미국 의회에도 콘센서스가 돼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보통 동맹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 미 의회에서 환영 결의문을 이제 채택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상원에서만 해요. 근데 이번에는 상원, 하원 전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며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양원에서 다 그거를 결의문을 했어요? 네, 결의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은 지금 우리가 짚은 몇 가지 문제 이런 것들 특히 반도체 협력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이 미국에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미국에게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외교, 안보,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로 주로 얘기되어 왔다면 네. 이제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의 대상으로 굳건히 섰다. 이 점이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어떤 것들이 지금 뭐 의전이 남았을 뿐이지 대부분을 다 뭐 물밑에서는 다 일정 정도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가 되게 3가지 정도더라고요. 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 우선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 회담의 결과부터 시작할 것인가 네. 원점 재검토일 것인가. 이거 굉장히 협상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대는 싱가포르 회담의 결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기대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리비아 모델이 계속 얘기되는 거죠. 북한이 먼저 완전한 핵폐기를 하면 뭔가 제재를 풀어주는 이렇게 가면 이건 안 하자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제가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북한이 또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한반도 북핵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는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리고 결국은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당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무조건 만납시다라고 하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채찍만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재는 현실이니까. 그래서 그 당근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들 수 있는 숨통을 틔우느냐.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건 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의 남한의 주도성을 우리나라의 주도성을 인정받는 것. 여기까지 나가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그렇게 주요 이슈가 되기는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은 아닐 것이다. 윤건영 의원이 뭐 소개팅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윤건영 의원이 소개팅에 하면 처음에 뭐 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엔 그냥 만나서 뭐 이렇게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사실 한국하고 미국이 소개팅일 수는 없죠. 너무 잘 알아보고 아무리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 하더라도 네.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친한파고 뭐 DJ 김대중 전 대통령 아주 존경한다고 하고 이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저보다 제 나이보다 정치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뭐 상원의 외교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이러셨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역학관계 이제 글로벌 이런 문제를 세계의 관계를 국제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과의 그레이트 게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냐면 국내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대북 문제는 약간 밀릴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나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유인책은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고 구체적인 유인책이 나오리라고는 이번에 쉽게 기대는 하기 어려운데 그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는 그냥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먼저 좀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새벽에 아마 정상회담이 있고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곧바로 양 정상이 함께하는 기자회견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일정 정도의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결과들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 시사본부에서도 월요일에 이 부분 좀 기자회견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각설하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두화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상청 연결하고 교통정보센터 다녀온 이후에 두 분과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설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서 본부 뉴스에서 이제 군부대 급식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3469님, 9383님, 5220님께서 장병 급식 문제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진행자가 군대 간 것도 서럽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군대는 서럽게 생각할 게 아니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부름받았다는 자랑입니다. 군대 간 것도 서러운데라는 멘트를 하는 것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차를 세워놓고 이 글을 씁니다. 신성한 국방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 간 걸 서러운 일로 받아들인다뇨. 공개 사과하고 발언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와, 이 얘기 들으니까
저희는 집안이 이제 군인 집안이라 네. 어렸을 때부터 듣던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군대 간 것도 서럽다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자친구나 특히 이제 저는 제 또래들이 제 친구들이 애들이 이제 군대를 가요. 근데 제 친구들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선 서러워하더라고요. 아니요, 군대는 서러운 곳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러운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죠.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는 부동산 민심이 반영된 선거였다라는 분석이 참 많습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또 수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여당 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진단이 각기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후에 부동산 특위에서 일정 정도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부동산 특위.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단 당 대표가 바뀌면 네. 당의 주류 교체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송영길 대표 체제는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중심으로 당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따로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당의 중요 기조는 당대표 중심으로 지도부가 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는 지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재보궐선거 이후에 부동산을 재보궐선거 패배의 가장 중요한 이유다,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아주 복합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 민주당 내에는 부동산 문제를 놓고 첨예한 두 개의 흐름이 대립해 왔어요. 네. 이건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분은 강력하게 세제를 통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잡겠다는 흐름. 공급은 말할 것도 없이 전제된 거고요. 네.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랑 비교해 보면 공급이 적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공급이 적지 않다는 건 이전 정부가 공급할 만한 여건을 마련해 두었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래서 적지는 않습니다. 그 공급은 필요하면 늘려야 된다. 이건 다 전제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종부세. 그리고 거래세 중에 양도소득세. 예. 이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 전통적으로 종부세는 강화해야 된다는 기류가 사실은 기존 당 지도부의 주류였죠. 근데 반대로 종부세 일부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강병원 최고가 송영길 대표를 향하여 엉터리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단어는 딱 한 가지인데요. 수정을 하되 섬세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만도 그냥 부자 감세다, 엉터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부분의 불만은 합리적이다. 네. 그래서 그 합리적인 대안을 주는 것. 그게 이번 그 수정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공급하고 세제, 금융 이 세 개 빼고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지금은 야당도 사실은 세제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섬세한 수정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신념의 싸움이라거나 네네. 뭐 이념의 싸움이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이대 변호사께서는 지금 부동산 상황과 뭐 연계해서 지금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당연히 이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근데 그리고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네. 김진표 위원장이 되면서 이제 김진표 위원장의 소신이 부동산 세제를 완화한다 뭐 이런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재산세는 6월 1일이 기준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7월, 9월에 각각 과세가 됩니다. 네, 두 번 내죠.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되게 이게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법을 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이걸 좀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소급 입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기준일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할 텐데 재산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종부세, 양도세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뭐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국민들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의 생각도 알겠고 부동산 특위위원장의 생각도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집행이 될 수 있느냐. 강병원 최고위원처럼 반발하는 사람들을 뚫고 이게 입법이 돼서 정책이 실행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보고요. 그다음에 재산세까지만 되느냐, 종부세, 양도세까지 되느냐 이 부분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걸 또 보려면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정부가 어떤 입장이냐. 네. 이호승 정책실장이나 국토부 장관은 약간 기조를 그렇게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방향은 지금대로 가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섬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부겸 총리가 송영길 대표랑 만나서는 일정 부분 완화에 대해서 뭐 재산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김부겸 총리가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득하고 자산을 부동산 가격 오른 거 불로소득 환산해야 된다니까 아니 갑자기 소득하고 자산을 착각하셨나 아니면 그냥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냐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이제 그런 의혹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공급은 뭐 지금 당장 뭐 건들 건 아닌 것 같고 세제와 금융 정도인데 세제라고 한다 그러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일정 정도를 다 완화하자라는 뭐 개념으로 가는 것인지 섬세하게 간다는 건 아니다. 다 완화할 수는 없고 뭐 그러니까 1주택자라든가 이런 것에 한해서만 일정 정도 이 사람들까지 좀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라는 부분만 수정할 것인지. 이런 거잖아요. 그 보도를 보시면 재산세를 어떻게 하겠다 이거보다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마도 7월 9월에 그 재산세 고지세를 받아보시면 언론 보도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다. 네, 그러니까 기존 그 통계를 그 관련된 그 세제가 바뀐 이후 통계를 보면 한 90% 정도는 재산세가 그냥 똑같거나 떨어집니다. 네. 네. 근데 서울 지역이 워낙 집값이 올라서 한 10% 정도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하면 집값 폭등의 책임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폭등해서 좋은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산세 감면 기준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종부세의 경우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또 종부세는 연말에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현안은 아니죠. 그런데 종부세를 9억에서 기준을 12억으로 바꾼다고 해서 9억에서 12억 사이에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고 액수가 얼마나 될까. 그건 김병우 의원 쪽에서 그때 또 뭐 한참 주장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석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 이건 그렇게 결론이 어렵게 날 사항은 아니고 하나 남은 건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집을 빨리 팔라고 1가구 2주택 이상이라도 양도세를 줄여주는 기간, 유예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유예를 해주면 이건 정말 세제상의 혼란이 오죠. 이 정도면 될까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다 이제 사실 7월, 9월 고지가 되면 이 부분 확인이 될 거고요. 근데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저희는 양도세도 다시 유예해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세제 완화해달라는 거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재산세 부과 기준, 감면 기준을 완화한다. 이게 이 부분을 이제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당내 반발 그리고 정부와 유기적으로 이게 다 집행이 되는지도 한번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죠. 청취자 4913님 의견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같은 수준 높은 토론을 우리 국민들은 원합니다. 상호 토론의 질이 이 정도는 돼야죠. 이렇게 하면 못 풀어갈 일들은 없을 겁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각서라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